네, 미국 증시만 보면 FOMC 쪽에 더 경계하는 쪽은 증시보다는 채권인 것 같습니다. 최근 변동성에 큰 경계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DB금융투자 문홍철 채권파트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채권금리 변동성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네. 어제는 미국장에서 이 채권금리가 좀 낮아지긴 했지만, 그리고 11월 FOMC 결과에 계속 촉각을 세우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금 이제 오늘 지나고 내일 새벽이 되면은 이제 FOMC 결과가 나올 텐데, 일단 지난 FOMC에서 이미 뭐 테이퍼링은 하겠다. 다만 이제 그게 11월이냐, 12월이냐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오늘 이제 내일이죠. 내일 새벽에 이제 얘기를 할 때는 뭐 보통 이코노미스트들은 뭐 11월 개시 저희도 그렇고 11월 개시 쪽으로 좀 더 무게를 두고 있고요. 이제 파월 의장이 무슨 얘기를 해줄 것이냐. 그리고 최근에 이제 단기금리 쪽이 특히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아마 이제 기자들이 이 해당 그 금리의 변화 그리고 이제 단기금리의 변화라는 거는 미국의 내년도에 이제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 속도로 오를 거냐 이런 부분을 이제 분명히 또 반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는 질문이 나올 텐데 파월이 현재 이제 연임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의 기로에 이제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답변을 할지 뭐 이런 게 굉장히 큰 관심사입니다. 지금 10년 국채 선물에서 금리가 1.54%. 예, 그렇죠. 어제보다도 0.01%포인트 올랐네요. 맞습니다. 예. 그런 상태니까 어떻게 보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11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한 80억 달러 정도, 60억 달러 정도 줄여 나갈 것이다라고 보면 이제 유동성 장세는 끝나는 거네요. 일단 그 줄여나가는 정도가 현재 월 1,200억 달러씩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테이퍼링을 한다는 건 조금씩 줄여간다. 그러면 아마 국채 한 100억 달러 그리고 이제 MBS 한 50억 달러에서 이제 월간 한 150억 달러 정도 이제 내년 한 중반 정도까지 줄이면 끝나거든요. 그렇죠. 그런 정도의 이제 속도로 시장은 예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가 주식은 뭐 제가 잘 모르지만 과거에 이제 밸류에이션의 지표를 보면은 이제 중앙은행이 이제 얼만큼 돈을 풀었냐 이런 거랑 굉장히 관련도가 좀 있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주가의 퍼포먼스를 국가별로 보더라도 지난해에 얼마나 이제 국가가 돈을 많이 풀었냐. 그 돈 푼 거라는 거는 통화 정책도 있겠지만 재정을 얼마나 이제 뿌렸냐 이런 게 또 관심을 많이 받으면서 이제 주식의 밸류에이션을 결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올해를 이제 본다면은 중앙은행들이 긴축은 다들 이제 아실 거고 또 이제 그 정부의 돈을 쓰는 정도도 뭐 작년보다는 이제 모멘텀이 좀 약해진 이제 그런 흐름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증시에는 조금 부담스럽게 특히 뭐 미국 증시는 계속 가고는 있는데 좀 한국 증시처럼 이렇게 공산품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들은 또 상대적으로 조금 퍼포먼스가 좀 안 좋은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 7월에 이제 테이퍼링이 종료되고 이제 금리 인상이 예상이 되곤 있는데 그럼 긴축 시그널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뉴욕 증시는 계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다 보이신가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어떤 실적의 흐름을 봤을 때 뭐 전 세계에서 보기 힘든 최고의 이 경쟁력을 가진 기술 기업들이 좀 미국에 포진돼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기업들은 유럽에서도 참 찾아보기 힘든 기업들인 거고 전 세계에서 오로지 미국만 가지고 있는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이제 적절한 기업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점. 그게 이제 미국이 그나마 뭐 금리가 오르든 말든 뭐 긴축을 하든 말든 계속 주가가 강한 어떤 요소인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이제 흐름을 보면은 미국이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아니 인플레 우려 있고 원자재 가격 특히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으니 이 기업들이 관련된 원가 부담을 과연 소비자들한테 쉽게 전가를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기업의 이익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발표된 미국의 기업 실적들을 보면은 한 80% 정도 되는 기업들이 실적이 예상치보다 더 잘 나오는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람들이 볼 때 야 이거 3분기에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이거 기업들의 이제 CEO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 들어봐도 자기네들은 가격 전가를 잘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고 특히 이제 고객들이 수요가 아주 많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CEO들이 이제 실적 발표에서 많이 했거든요. 그런 걸 본다면 최근에 이제 미국의 어떤 수요가 상대적으로 이 에너지 가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좀 견조하게 받쳐주는 게 이제 3분기까지의 현상이었던 것 같고 다만 제가 최근에 이제 데이터를 계속 보면은 미국의 소비는 분명히 지난 2년 동안은 정부가 돈을 뿌려주면은 확 올라가요. 그러다가 그게 다시 가라앉고 다시 뿌려주면 이제 확 올라가고 가라앉는 현상이 이제 반복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약간 흐름이 다른 게 이 소비가 아직 잘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뿌려준 상태에서 소비가 좀 유지가 되고 있는 흐름이고 반면에 소득은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정부가 돈을 많이 뿌려줬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없습니다. 따라서 저축률이 지금 다시 위기 이전 레벨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앞으로가 이제 관건일 것 같아요. 과연 이 상태에서 계속 소비를 현재 추세로 계속 하게 되면 저축률은 이제 더 떨어지게 될 거고 저축률이 더 떨어지게 되면은 계속 소비를 할 수 있겠냐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향후에 이제 미국의 소비 그리고 소득이 과연 이 소비를 충분히 커버할 정도로 다시 늘어나냐 뭐 이런 것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시장은 계속 디커플링 되는 것 같아요. 지금도 낙폭을 좀 키우고 있는 증시인데 채권 시장을 먼저 보면 네. 사실 금리 우리나라의 금리도 변동성이 최근에 굉장히 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2조 규모의 긴급 바이백 계획을 밝혔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조금 안정되는 모습도 있는데 네. 기준금리 전망은 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기준금리가 이제 저희 같이 분석을 하는 사람들의 전망하고 현재 시장에 반영된 그 숫자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반영됐다는 거는 이제 단기 금리의 흐름을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내년까지 금리를 올릴 것인지를 예상하고 있다 이걸 알 수 있거든요. 그게 내년 말까지 기준금리 2%까지 반영이 돼 있고요. 네. 근데 채권을 저처럼 이제 분석하는 사람들은 아유 뭐 설마 2%까지는 좀 어렵지 않냐 이렇게 보고 계시고 그것보다는 조금 낮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좀 많이 낮게 보고 있는 네. 편이고요.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펀더멘털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을 봤을 때 한국은행이 보고 있는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2%예요. 근데 그 잠재 성장률만큼 과연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조금 저희 같은 사람들은 특히 비관적이다 보니까 좀 의문을 품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정도까지 올리려면 즉 2% 정도까지 올리려면 70년대 같은 인플레이션이 한번 크게 70년대까지는 아니더라도 금융위기 이전에도 한번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올랐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로 한번 물가가 올라줘야 2%의 기준금리가 좀 합당할 것 같고요. 지금은 단기금리가 조금 약간 이제 수급적인 이슈도 좀 있고 그런 면에서 너무 오버슈팅돼서 너무 위로 올라가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들을 저희는 하고 있고요. 네. 저희는 개인적으로 내년도에 기준금리를 올리면 대략 한 1.25에서 1.5 정도 그 정도 사이까지 갈 수 있지 않겠나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들어설 정부가 어떤 생각을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가계부채 문제가 늘 언급이 되고 그렇죠.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금리가 올라간다면 환율 부분이 어느 정도 올라가 줘야지만 수출로서 금리 올라가는 부분이 상쇄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볼 때 환율과의 어떤 상관관계 이건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금리와 이제 환율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을 하시는데 이게 참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통은 이제 금리가 오르면은 원화가 세지지 않냐. 원화가 세진다는 거는 이제 환율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선진국 간에는 그런 금리차 관계가 굉장히 명확하게 좀 나타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국처럼 좀 수출을 많이 하고 대외 어떤 개방도가 크고 이런 나라들은 금리와 이 환율 간의 상관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경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그 금리보다는 제일 쉬운 게 그 수출이 얼마나 늘어나냐. 요거를 보시면은 거의 환율과 거의 1대1로 매칭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수출이 늘어나는데 이제 중요한 건 그게 또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게 뭐 요즘 뉴스 보시면 수출 뭐 사상 최대치 이렇게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환율에는 사상 최대치라는 수준은 거의 의미가 없고 그것보다는 지난 달보다 혹은 작년보다 얼마나 늘었냐 이 모멘텀이 훨씬 중요합니다. 거의 모멘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봐야 되고요. 근데 올해 사실 수출 성장세를 보시면은 전년 대비해서 뭐 최근에 나왔던 숫자는 뭐 5, 60%도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게 현재는 지난 10월이 26% 나왔고 그 전에 9월에는 16% 나왔었거든요. 전년 대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수출의 성장 모멘텀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 어떤 주식의 흐름 그리고 환율의 흐름이 거의 수출의 성장세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내년도까지 어떤 우리나라가 만드는 공산품에 대한 수출이 과연 글로벌 수요가 계속 받쳐질 수 있는가? 이게 아마 금리보다는 조금 더 이 수출 쪽을 집중해서 보시는 게 이 환율을 보실 때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를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제한된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구체적인 거를 시청자분들한테 다 세세히는 말씀을 못 드리세요. 근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현정 씨, 네. 만약에 우리 저 문홍철 분석가하고 네. 저 중에서 네. 전기값이 저기가 더 싸다 그러면 정유회사를 저리 옮기겠어요? 저한테 옮기겠어요? 정유회사요? 정유회사. 전기값이 여기가 싸다? 예. 모르겠는데요. 당연히 아람코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는 전기값이 싼 데 가서 맞아요. 사업을 해야지 산업용 전기가 네. 싸니까 이제 이거를 우리가 차익 거래라 그래요. 가격 차이를 이용해서 거래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수출을 잘했다, 성과가 좋다라고 하는 이거는 겉인데 속은 뭐냐 그러면 수출 잘한 거 좋아. 근데 아람코가 정유회사 우리나라에 지어서 수출을 전기값이 싼 것을 이용해서 수출을 많이 했어. 그러면 부는 어디로 가느냐? 아람코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발표는 수출이 좋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인 내용은 나쁜 거죠. 그러면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그 내용을 빼고 말씀을 주시니까 환율과 금리와의 관계가 이상하게 해석이 되는데 실질적인 내용은 그렇다 놓고 치면 앞으로 채권 시장 저는 이 금리가 올라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앞으로 2% 내지 3%까지도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다른 거는 물론 풀어드려야 되겠죠. 어떻게 보세요? 이제 어떻게 보냐는 말씀은 이제 금리가 채권 시장에 저는 채권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너무 채권 시장이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금리가 떨어지면은 이제 채권 시장 입장에서는 이제 가격이 오르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좀 좋긴 한데 일단 올해 중으로는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하니까 이럴 때는 보통 채권 시장 입장에서는 굳이 뭐 투자를 열심히 하려고 안 하거든요. 이럴 때는 이제 몸을 사리죠. 그래서 기준금리 올린다는 얘기, 특히 가계부채에 대한 걱정들이 여전히 많고 특히 이제 부동산 시장이 가장 큰 타겟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리고 이제 내년 3월이 또 대선인데다가 이제 한은 총재의 임기도 이제 그때까지가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당분간은 조금 긴축적인 얘기를 하지 않겠나. 그러면은 이제 채권 시장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럽죠. 그래서 연말까지는 한 중단기 채권, 그래서 5년 만기 이전 이하 채권들은 조금 약해지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지금 글로벌리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10년 이상 채권을 거래하시는 분은 금리가 오르지 않을 거다 쪽에 좀 더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이상을 거래하시는 분들은 이제 나와서 이렇게 저처럼 얘기도 안 하고 그냥 혼자 조용히 채권 매매만 이제 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워낙에 언론에 노출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막 인플레이션이 뭐 난리가 난 것 같고 뭐 지금 글로벌리 뭐 긴축 때문에 다들 채권 시장 망가졌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미국도 보시면 30년짜리 채권이 사실 그렇게 금리가 별로 안 올랐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좀 길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인플레이션이나 경제 펀더멘털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지지 않거나 인플레이션도 별로 오르지 않거나 이런 쪽으로 보고 있다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단기 금리가 결국은 장기 금리보다 더 올라갈 수는 없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 선에서는 좀 막히지 않겠나 하는 게 뭐 저도 그렇고 채권 시장을 좀 길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고요. 펀더멘털이 맞춰져야 또 금리도 이제 올라가는 건데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도 계속 이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기준금리도 그렇고 단기 금리가 올라가는데 좀 한계가 있지 않나 하는 게 저희들의 좀 생각입니다. 제가 우리 손현정 앵커하고 방송을 진행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우리 김현용 저 연구원이 오실 때 하고 우리 저 문홍철 파트장님이 오셨을 때 하고 톤의 차이가 그런가요? 얘기는 아주 좋아요. 막 엉망엉망 그러시는데 우리 문홍철 파트장님은 조용하게 말씀하셔서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의 분위기가 그대로 전달되는 것 같아요. 원래 채권쟁이라고 하는데 이 채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렇죠. 이제 굉장히 좀 신중한 특성이 좀 있어서 맞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DB고잉투자 문홍철 채권파트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